세 번째 수기. 닥케이치의 예언 중 하나는 들어맞았고 하나는 빗나갔습니다. 여자들이 쫓아다닐 거라는 불명예스러운 예언 쪽은 맞았습니다만 틀림없이 훌륭한 화가가 될 거라는 축복의 예언은 빗나갔습니다. 저는 겨우 조잡한 잡지의 하찮은 무명 만화가가 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가마쿠라 사건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쫓겨난 저는 넙치네 집 2층 삼첩방에 칩거하게 되었고, 고향에서는 다달이 극히 소액의 돈이, 그것도 저한테 직접이 아니라 넙치한테 몰래 송금되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뿐, 그 밖에 고향하고의 연결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넙치는 언제나 기분이 안 좋아서 제가 비유를 맞추려고 웃겨도 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도 간단히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듯이 변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사하게, 아니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지독하게 변해버려서 나가면 안 돼요, 어쨌든 나가지 마요 라는 말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넙치는 제가 자살할 우려가 있다고 어림하고 있었던 듯, 즉 여자 뒤를 쫓아서 다시 바다에 뛰어들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었던 모양으로 제가 외출하는 일을 단단히 금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술도 못 마셔 담배도 못 피워 그저 아침부터 밤까지 2층 삼첩방 고다스에 파고들어 낡은 잡지 따위를 뒤적이면서 백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저에게는 자살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넙치네 집은 오쿠보의 의과대학 근처에 있었는데 회화 골동품 가게 청령원이라는 간판 글씨만은 제법 허세를 부리고 있었지만 한 집에 사는 두 세대 중 한 세대로 가게 입구도 좁았고 가게 안은 먼지투성이었으며 시원찮은 잡동사니만 늘어놓고 있었고, 넙치는 가게에 붙어있는 일이 거의 없이 대개 아침부터 까다로운 얼굴로 서둘러 나갔습니다. 가게는 17, 8 되는 점원아이 하나가 맡고 있었는데 틈만 있으면 동네 아이들하고 바깥에서 캐치볼 같은 것을 하면서도 2층 식객을 바보 아니면 미추광이쯤으로 생각하는지 어른들이 설교 비슷한 것까지 저에게 했고, 저는 남하고 말다툼을 못하는 성품이어서 지친 듯한, 아니면 감탄한 듯한 얼굴로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원은 시부타가 어딘가에서 낳아온 아이였지만 사정이 있어서 부자지간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 시부타에 쭉 독신인 것도 그와 관련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집안 사람들한테서 그에 관한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는 워낙 남의 일에는 흥미를 못 느끼는 편이어서 깊은 내막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점원의 눈초리에도 묘하게 생선눈을 연상시키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혹 정말로 넙치의 사생아. 그러나 그렇다면 둘은 정말 서글픈 부자였습니다. 밤늦게 2층의 저 몰래 둘이서 메밀국수 같은 것을 배달시켜 소리 죽여 먹곤 했습니다. 넙치네 집에서 식사는 늘 그 점원 아이가 준비했는데 2층 애물단지의 식사만 별도로 쟁반에 담아서 그 점원이 새끼 셋대 2층으로 들고 왔고, 넙치하고 점원은 계단 밑의 눅눅한 사첩 반짜리 방에서 달카닥달카닥 접시랑 반찬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면서 서둘러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3월 말의 어느 날 저녁, 넙치는 생각지도 않았던 횡재라도 했는지 혹은 달리 무슨 책략이라도 있었는지 저를 신기하게도 술 같은 것도 곁들여진 아래층의 식탁으로 초대했습니다. 넙치가 아닌 다랑어 회에 대접하는 주인 스스로 감탄하고 찬탄하면서 멀거니 앉아있는 식객한테도 술을 조금 권하고는 물었습니다. 이제부터 도대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거기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밥상 위의 접시에서 정어리 새끼 포를 집어들고 그 잔챙이들의 은빛 눈가를 바라보고 있으려니 술기운이 훈훈하게 돌기 시작해서 마음대로 놀러 다니던 시절이 그립고 호리키조차 그립고 정말이지 자유가 그리워서
문득 심약하게 울 뻔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오고 나서는 익사를 연기할 의욕조차 잃어버려서 그저 오로지 넙치와 점원아이의 멸시에 몸을 내맡기고 있었습니다. 넙치 역시 저하고 속을 터놓고 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피하는 것 같아 저 또한 그런 넙치를 쫓아다니면서 무언가를 호소할 생각 같은 것은 없어서 거의 완전히 멍청이 식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전과 몇 번 일하든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갱생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만일 개과천선하려는 마음에서 진지하게 저한테 의논해 주신다면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넙치의 말투에는,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말투에는 이처럼 까다롭고 어딘지 애매모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미묘한 복잡함이 있어서 거의 무익하게 생각되는 이런 엄중한 경계와 무수한 성가신 술책에 저는 언제나 당혹하고 에이 귀찮아, 아무래도 상관없어 라는 기분이 되어 농담으로 돌리거나 무언으로 수긍하고 말하자면 패배자의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도 넙치가 저한테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말해주었더라면 끝날 일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고서 넙치의 불필요한 경계심,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의 불가사의한 허영과 체면 차리기에 말할 수 없이 암울해졌습니다. 넙치는 그때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됐던 것입니다. 공립이건 사립이건 어쨌든 4월부터 아무 학교라도 좀 들어가세요. 당신 생활비는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고향에서 좀 더 넉넉하게 보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훨씬 뒤에 알게 된 일이었지만 사실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랬다면 저도 그 말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넙치가 괜히 신중한 척 둘러 말했기 때문에 묘하게 일이 틀어져서 제가 살아나갈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진지하게 저한테 의논할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요. 무슨 의논이요? 저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당신 마음에 달린 거 아니겠어요? 예컨대? 예컨대라니, 당신이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일하는 편이 좋을까요? 아니, 당신 생각은 도대체 어떤데요? 그야 학교에 들어간다고 해도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이죠. 돈은 고향에서 보내주기로 되어 있다고 왜 한마디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 한마디에 따라서 제 마음도 결정되었을 텐데 저는 그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어때요? 뭔가 장래 희망이라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도대체가 그 사람 하나 보살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살핌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요. 죄송합니다. 정말이지 걱정입니다. 제가 일단 당신을 보살피기로 한 이상 엉거주춤한 마음으로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갱생의 길을 걷겠다고 각오를 보여줬으면 하는 겁니다. 예컨대 장래 방침에 대해 당신 쪽에서 저에게 진지하게 의논을 해온다면 저도 그 의논에 응할 생각입니다. 그야 어차피 이런 가난뱅이 넙치가 돕는 거니까 예전처럼 넉넉히 지내기를 바란다면 기대에 어긋나겠죠. 그렇지만 당신이 마음을 잡고 장래의 방침을 확실히 세워서 저한테 의논해 준다면 저도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조금씩이라도 당신의 갱생을 도우려는 겁니다. 제 마음을 아시겠어요? 도대체 당신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제가 2층에 제가 못 있게 된다면 이래서 진심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새 같은 세상에 제국대학을 나와도 아니에요. 봉급 생활자가 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화가가 될 겁니다. 큰맘 먹고 그 말을 했다. 해? 저는 그때 목을 움츠리고 웃던 넙치의 얼굴에 떠오른 정말이지 간사스러운 그림자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멸 같기도 하고 경멸하고는 또 다른
이 세상을 바다에 비유한다면 바닷속 천길만길 깊은 곳에나 그런 기묘한 그림자가 떠돌고 있을까. 뭔가 어른들 생활의 제일 밑바닥을 얼핏 보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겠군요. 전혀 마음이 잡혀있지 않잖아요. 잘 생각해요. 오늘 하룻밤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저는 쫓기듯이 2층에 올라와 드러누웠지만 딱히 이렇다 할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넙치네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저녁에 틀림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왼쪽에 적은 친구네 집에 장례에 대해 의논하러 가는 거니까 걱정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편지지에 연필로 크게 쓰고 호리키 마사오의 아사쿠사 주소와 성명을 써놓고는 살그머니 넙치네 집을 나섰습니다. 넙치한테 훈계받은 것이 분해서 도망친 것은 아닙니다. 정말이지 저는 넙치 말대로 마음이 단단하지 못한 사나이인데다가 장래 계획이건 뭐건 저로서는 전혀 생각도 나지 않았고 더 이상 넙치네 집에 신세 지는 것이 넙치한테도 안 됐고 그러다가 혹여 제가 분발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뜻을 세운다 해도 그 갱생 자금을 저 가난한 넙치가 다달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을 것 같은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진심으로 소위 장래 계획을 호리키 따위에게 의논하러 가려는 생각으로 넙치네 집을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잠깐만이라도 일순간만이라도 넙치를 안심시켜주고 싶어서 그때 그냥 기억의 밑바닥에서 떠오르는 대로 호리킨의 주소와 이름을 편지 끝에 적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더 멀리 도망치려는 탐정 소설식 책략에서 그런 편지를 써두었다기보다는 아니 그런 마음도 어느 구석에는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만 그보다도 저는 역시 갑자기 넙치한테 충격을 주어서 그를 당혹하게 만드는 일이 그저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편이 좀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들킬 게 뻔한데도 솔직하게 말하기가 무서워서 반드시 거기에 뭔가 꼬리를 다는 것이 저의 서글픈 버릇의 하나인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며 멸시하는 성격과 비슷하지만 저는 무슨 득이라도 보려고 그런 꼬리를 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흥이 깨지면서 분위기가 일변하는 것이 질식할 만큼 끔찍해서 나중에 저한테 불이익이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얘의 필사적인 서비스, 그것이 비록 잘못되고 시원찮고 우스꽝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서비스 정신에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 덧붙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습성 또한 세상의 소위 정직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넙치네 집을 나서서 신주쿠까지 걸어가 품에 지니고 있던 책을 팔고 나니 저는 또다시 막막해졌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대했지만 우정이라는 것을 한 번도 실감해 본 적이 없었고 모든 교제는 그저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어서 그 고통을 누그러뜨리려고 열심히 익사를 연기하느라 오히려 기진맥진해지곤 했습니다. 조그마한 사람의 얼굴이나 그 비슷한 얼굴이라도 길거리에서 보게 되면 움찔하면서 일순 현기증이 날 정도로 불쾌한 전율이 엄습할 지경이어서 남들한테 호감을 살 줄은 알았지만 남을 사랑하는 능력에는 결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소위 친구라는 것이 있을 리 없었고 게다가 저한테는 방문하는 능력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남의 집 대문에는 저한테는 저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문 이상으로 으스스했고 그 문 안쪽에서 무시무시한 용 같은 비린내 나는 짐승이 꿈틀거리는 기척을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느꼈던 것입니다. 아무하고도 교제가 없다. 아무데도 찾아갈 곳이 없다. 호리키. 그야말로 농담이 진담이 된 꼴입니다. 그 편지에 쓴 대로 저는 아사쿠사의 호리키를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제 편에서 호리키네 집을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대개는 전보로 호리키를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전보료조차도
부담스러웠고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는 비뚤어진 심정에서 전부 갖고는 호리키가 와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한테는 다른 무엇보다도 힘든 방문이라는 것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전철을 타고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때가 저 호리키라는 사실을 절감하니 왠지 등골이 오싹해지는 듯한 처절한 기척이 엄습해 왔습니다. 호리키는 집에 있었습니다. 더러운 골목 안의 2층 집으로 호리키는 2층에 하나밖에 없는 육첩방을 쓰고 있었고 아래층에는 호리키의 노부모와 젊은 직공 3사람이 개탁끈을 꿰매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호리키는 그날 도회지 사람으로부터의 새로운 면모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타산적인 약삭 발음입니다. 시골뜨개인 제가 아연해져서 눈을 크게 뜰 만큼 냉랭하고 교활한 이기주의였습니다. 저처럼 그저 끝도 없이 흘러가는 그런 사나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네한테는 정말이지 기가 막히네. 아버지한테 용서받았나? 아직 아니야? 도망쳤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우물우물 얼버무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금방 호리키가 알아차릴 것이 뻔한데도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든 될 거야. 이봐, 웃을 일이 아니라고. 충고하겠는데 바보짓은 이쯤에서 그만두지 그래. 오늘은 내가 볼 일이 있어. 요즘 공연이 바빠져서 말이야. 볼 일이라니? 뭔데? 이봐, 방석실을 끊지 말게. 저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깔고 앉은 방석의 시침실이라고 하는 건지 마감실이라고 하는 건지 그 방울같이 된 내 귀퉁이의 실 중 하나를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갖고 놀면서 쑥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호리키는 자기네 집 물건이라면 방석실 하나도 아까운지 겸연쩍은 기색도 없이 그야말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호리키는 지금까지 저하고 교제하면서 뭐 하나 잃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호리키의 노모가 단팥죽 2그릇을 쟁반에 담아들고 왔습니다. 오, 이런... 호리키는 진정한 효자처럼 노모를 보고 진심으로 황공해 했고 말투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정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팥죽입니까? 저런 호사스럽게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볼 일 있어서 금방 나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처럼 어머님의 자랑거리인 단팥죽인데 황송합니다. 들겠습니다. 자네도 어때? 우리 어머니가 일부러 만든 것이라고. 야, 이거 참 맛있다. 야, 참 호사스럽군. 꼭 연기만도 아닌 듯 무척 기뻐하면서 맛있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훌쩍거려 보았습니다만 팥이 적어서 싱거웠고 새알심을 먹어보았더니 그것은 새알심이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였습니다. 결코 가난 자체를 경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팥죽과 그 단팥죽을 기꺼워하는 호리키에 의해서 저는 도시 사람들의 조촐한 본성, 또 안과 밖을 딱 부러지게 나누어서 살고 있는 도쿄 사람들의 실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인간의 삶에서 도망쳐 다니는 바보 멍청이인 저 혼자만이 완전히 뒤에 처져 호리키한테조차 져버려진 것 같은 느낌에 당황했고 칠벗겨진 젓가락을 움직이면서 견딜 수 없는 쓸쓸함을 맛보았다는 사실을 기록해두고 싶을 뿐입니다. 안 됐지만 나는 오늘 볼 일이 있어서 말이야. 호리키가 일어서서 웃옷을 걸치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실례하겠네. 그때 호리키한테 여자 방문객이 찾아왔고 제 운명도 급변했습니다. 호리키는 갑자기 활기를 띠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말이죠. 제가 찾아가 뵈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와서 아니 상관없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호리키는 어지간히 당황했는지 제가 깔고 있던 방석을 뒤집어서 내밀었더니 그것을 빼앗아 다시 뒤집어서 그 여자한테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호리키 방석 외에 손님용 방석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는 마르고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방석을 옆으로 밀어놓고 문에 가까운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잡지사 사람인 듯 했으며 호리키한테 컷인지 뭔지 진작 부탁해 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받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날짜가 좀 빠듯해서요. 다 됐습니다. 벌써 다 됐죠. 이겁니다. 자. 그때 첨보가 왔습니다. 그것을 읽은 호리키는 들떠있던 얼굴이 금방 험악해졌습니다. 차, 이봐. 자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넙치한테서 온 첨보였습니다. 어쨌든 당장 돌아가 주게. 내가 자네를 바래다 주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 가출한 주제에 그 태평스러운 얼굴이라니. 댁이 어느 쪽이신데요? 오쿠보입니다. 저도 모르게 대답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근처니까. 여자는 고슈현 태생으로 28살이었습니다. 5살 된 계집애와 고엔지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눈치가 빠른 게 무척 고생하면서 자란 사람 같네요. 가엾게도. 처음으로 정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시즈코가 신주쿠에 있는 잡지사에 일하러 가고 나면 저하고 시게코라고 하는 5살짜리 계집애 아이하고 둘이서 얌전하게 집을 지켰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머니가 집을 비울 때면 시게코는 아파트 관리인의 방에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만 눈치 빠른 아저씨가 놀이 친구로 나타나서 무척 신이 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 멍하니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창 바로 가까이에 있는 전깃줄에 무사댁 하인의 모습을 본뜬 연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먼지 바람에 날리고 찢기면서 집요하게 전깃줄에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곤 해서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쓴 웃음이 나면서 얼굴이 붉어졌고 꿈에서까지 보게 되어 가위에 눌렸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얼마나? 많이. 돈 떨어지는 날이 인연 끊어지는 날이라는 얘기는 진짜라고. 말도 안 돼. 그런 고루한. 그래? 그렇지만 당신은 몰라. 이대로 가다간 나 도망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도대체 어느 쪽이 더 가난한데? 그리고 어느 쪽이 도망치는데? 우습네. 내가 번 돈으로 아니 담배가 사고 싶어. 그림도 내가 호리키 따위보다 훨씬 잘 그린다고 생각해. 그럴 때마다 제 뇌리에 저절로 떠오르는 것은 중학교 시절에 그렸던 다케이치가 도깨비 그림이라고 했던 몇 장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상실된 걸작. 여러 번 이사 다니는 사이에 없어져 버렸지만 분명히 뛰어난 그림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 이것저것 그려봤지만 그 기억 속의 걸작에는 미치지 못했고 저는 언제나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느른한 상실감에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마시다만 한 잔의 압생트. 저는 그 영원히 보상받지 못할 것 같은 상실감을 혼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얘기가 나오자 제 눈앞에 그 마시다만 한 잔의 압생트가 아른거렸습니다. 아, 그 그림을 이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내 재능을 믿게 하고 싶다는 초조감에 몸부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까? 당신은 정색을 하고 농담을 하는 모습이 귀여워. 농담이 아니야, 정말이라고. 그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는 헛된 번뇌에 괴로워하다가 체념한 채 말했습니다. 만화 말이야. 적어도 만화라면 호리키보다 훨씬 잘 그린다고 생각해. 이 얼버무리는 익살 쪽이 오히려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요. 나도 사실은 감탄하고 있었거든. 시게코한테 늘 그려주는 만화 말이야.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진다니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 회사 편집장한테 한번 부탁해 볼게. 그 회사는 어린이를 상대로 별로 이름 없는 월간 잡지를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으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뭔가 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져. 언제나 쭈뼛쭈뼛 겁먹고 그러면서도 익살스럽고 가끔 혼자 굉장히 침울해하고 있으면 그 모습이 더 여자의 마음을 흔들거든. 시즈코한테서 그 밖에도 여러 얘기를 들었고 추워 올려지기도 했었지만 그게 정부의 더러운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점점 더 침울해질 뿐 도통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자보다도 돈, 어쨌든 시즈코를 떠나 자립하고 싶다고 혼자 생각하며 이런저런 궁리를 해봤지만 오히려 점점 더 시즈코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가출 뒤처리라든가 이런 일 저런 일 거의 전부를 이 남자 못지않은 고슈 여자에게 신세지게 되어 저는 시즈코한테 한층 더 기죽어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즈코의 주선으로 넙치, 호리키, 그리고 시즈코 이렇게 세 사람의 회담이 성립되어 저는 고향에서 완전히 절연당하는 대신 시즈코와 떳떳하게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즈코가 애써준 덕분에 제 만화도 제법 돈이 되어서 저는 그 돈으로 술, 담배도 샀습니다만 저의 불안과 울적함이 점점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침울해지고 침울해져서 시즈코네 잡지에 매월 연재 만화 긴타씨와 오타씨의 모험을 그리고 있노라면 문득 고향집이 생각이 나고 서글픈 나머지 펜이 움직이지 않아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미약한 구원은 시게코였습니다. 시게코는 그때쯤에는 저를 아무 꺼리낌 없이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기도하면 하느님이 뭐든지 들어주신다는 게 정말이야? 저야말로 기도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에게 냉철한 의지를 주소서,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해주소서. 사람이 사람을 밀쳐내도 죄가 되지 않는 건가요? 저에게 화낼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그래. 시게코한테는 뭐든지 주시겠지만 아빠는 안 될지도 몰라. 저는 하느님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느님의 벌만을 믿었던 것입니다. 신앙, 그것은 단지 하느님의 채찍을 받기 위해 고개를 떨구고 심판대로 향하는 일로 느껴졌습니다. 지옥은 믿을 수 있었지만 천국의 존재는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안 돼?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거든. 그래? 아빠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모두들 말하던데. 그건 속고 있기 때문이야. 이 아파트 사람들 전부가 나한테 호의를 갖고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얼마나 모두를 무서워하는지, 무서워하면 할수록 남들은 나를 좋아해주고 남들이 나를 좋아해주면 좋아해줄수록 나는 두려워지고 모두한테서 멀어져야만 하는 이 불행한 제 기벽을 시게코한테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노릇이었습니다. 시게코는 하나님한테 무엇을 부탁하고 싶은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시게코는 말이야, 진짜 아빠가 갖고 싶어. 화들짝 놀라고 아찔하게 형증이 났습니다. 적. 내가 시게코의 적인지 시게코가 나의 적인지 어쨌든 여기에도 나를 위협하는 끔찍한 인간이 있었구나. 타인. 불가사의한 타인. 비밀투성이 타인. 시게코의 얼굴이 갑자기 그렇게 보였습니다. 시게코만은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이 아이도 갑자기 쇠등에를 쳐 죽이는 속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뒤로 시게코한테조차도 쭈뼛거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